환영합니다. 나무결 소리입니다. 효율성과 유용성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쫓는 현대사회에서 서당은 낡고 쓸모없는 과거의 유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가 형식만 남은 제사의 의식을 아꼈듯 서당 공부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인간적 가치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서당을 단순한 박물관 속 문화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계와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다운 삶을 고민했던 옛 사람들의 사유를 오늘날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재해석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한재훈 작가의 서당 공부입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복이회야하시고 유의포화하시며 이의오나하시고 이식화라하시니 은고여천하고 덕후여지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생기게 하셨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배로서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서 나를 먹이시며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밥으로서 나를 살리시니 은혜의 높음은 하늘과 같고 덕의 두터움은 땅과 같도다. 서당이 들어가서 내가 처음 만난 책은 사자소학이었고 사자소학이 맨 처음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내 몸이 생기고 길러져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부모님의 은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당에서 하는 글공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자소학을 통해 나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형제 사이의 우애, 스승에 대한 도리, 친구들과 사귈 때 유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배워나갔습니다. 글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의 책을 먼저 가르치는 까닭은 삶의 기반과 몸의 습관을 관계 윤리라는 일관된 방향에서 형성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처음 글공부를 시작하는 아이에게는 글자나 문장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글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을 제공해줄 지식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그릇된 지식은 높게 쌓고 날카롭게 벼를수록 위험한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는 글공부에서 배운 내용을 옳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새겨진 방식에 따라 움직일 때 몸은 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이른바 습관입니다. 글공부의 시작은 앞으로 쌓아가게 될 지식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몸이 올바른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자소학은 관계 윤리를 중시하는 전통 교육의 마중물로서 제격이라 할 것입니다. 사자소학을 떼고 두 번째로 만난 책은 추구였습니다. 추구는 사자소학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에서 대비됩니다. 우선 책의 형식 면에서 사자소학이 한 줄당 4글자씩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추구는 5글자가 한 줄을 이룹니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사자소학은 소학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윤리적인 내용이 많은 데 비해 추구는 한 시를 뽑아 엮은 책이라 풍경이나 사물에 대한 시적 표현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소학은 대체로 인간관계와 행동거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고 추구는 주변 사물의 이름과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추구 첫 부분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고 1월명이요 지후 초속 맹을 출래 이화 백이요 하지 수엽 청을 추량 황국 발이요 동안 백설레를. 하늘이 높으니 날과 달이 밝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도다. 봄이 오니 백꽃이 하얗고 여름이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도다. 가을은 서늘하니 누런 국화꽃이 피고 겨울은 차가우니
흰 눈이 내리도다. 추구는 두 줄이 한 쌍이 되어 구를 이루며 모든 구는 대체로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높으니 날과 달이 밝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도다 라는 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두 줄은 글의 주제가 각각 하늘과 땅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주제뿐만 아니라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해 땅, 높다에 대해 두텁다, 해와 달에 대해 풀과 나무, 밝다에 대해 나다 등이 그렇습니다. 즉 명사가 나오면 명사로 받고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 동사가 나오면 동사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대구 형식을 통해 균형감을 갖춘 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아이들에게 글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의 구성에 익숙해짐으로써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서당 글 공부라고 하면 을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하고 시작하는 천자문을 먼저 배울 것이라고 상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자문은 처음 글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가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천자문에는 같은 글자가 2번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지 현황과 같이 4글자로 이루어진 모든 글귀는 철학적 또는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거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글자도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주홍사가 천자문 짓기를 마치고 나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하여 백수문이라는 별칭으로 불렸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나 역시 천자문은 사자소학과 추구를 모두 뗀 다음에 배웠습니다. 심지어 서당에 따라서는 천자문은 아이들이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아예 교재로 채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 서로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관계. 삶과 배움의 경기는 제시하되 결코 강압하지 않는 시간과 향유하기 위함을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배우기 위해 자연이라는 공간 위에 있는 배움의 공간이 서당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좌표 위에 있는 서당을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의 장으로 엮어가는 것은 역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당을 이야기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동문하고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지점에는 항상 관계 맺기가 매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와 독립적인 힘으로 존재하게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으로 인해 그분들의 아들 혹은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만나고 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삼촌, 고모, 이모로 펼쳐지는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성장과 더불어 관계망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외부로 확장됩니다. 교우관계나 사제관계는 경험의 확장과 지적 성장을 이루는 데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로 인해 아들과 딸의 얻음으로써 가정을 일구게 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과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씨줄과 날줄의 조직처럼 내 삶은 엮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며 옛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총칭하려 일륜이라고 부르면서 중시했습니다. 일륜 관계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조직되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륜이 맺어지는 결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전자가 부모 자식의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파생된 혈연 관계이며 이를 특별히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관계 이외의 모든 일륜 관계는 자신이 직접 선택하거나 자신을 대신한 누군가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서당에서 스승과 제자가 맺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제자가 될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맺기는 시작됩니다. 스승이 아무리 깊은 산 궁벽한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 되기를 청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가 관계를 맺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행위의 본질적 의미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수많은 스승 후보군 중에서 바로 그분을 스승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분이기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은 고통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일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 찾아왔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스승은 없습니다. 텔레비전 사극 속에 등장하는 모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맺기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제자가 찾아오면 스승은 항상 깐깐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제자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제자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때까지 물러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땐 항상 밤새 눈이 내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스승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당에는 밤새 눈을 맞은 제자가 양 어깨에 눈을 고스란히 받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제자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확인한 스승은 이내 마음을 열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물론 극적으로 연출한 장면입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승이 누군가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스승 자신의 선택 말입니다. 제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을 두고 스승으로서 누가 적합할지를 저울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승으로서 가장 적합한 분이라 판단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 입장에서는 그가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제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스승 역시 그가 제자가 되면 자신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수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떤 아가씨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서 아가씨가 선뜻 그 총각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아가씨는 우선 거절하고 볼 겁니다. 아가씨에게도 그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 애인이 되어도 좋을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핵심은 선택입니다. 사제 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륜 관계에서 선택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천륜 관계야 선택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지만 피로 맺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책임감을 상호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인륜 관계란 애당초 서로 무관했던 사람들끼리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강한 책임감을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의 강도와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의 성실도는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수록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무관했던 관계 주체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공유하고 이를 성실한 역할 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자발적 선택을 하는 순간 제자는 자신이 선택한 스승의 가르침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어떠한 과정도 성실히 따르겠다는 책임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스승 또한 제자의 결의와 자세를 파악하기 위한 까칠한 선택을 함으로써 제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훨씬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기르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겸산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게 된 과정에 사제의 관계 맺기와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의 외할아버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겸산 선생님이 계시는 초동서사로 가기 전까지 6년 동안이나 외가가 있던 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남들이 하지 않은 한학 공부를 하기 위해 집 떠나 내려와 있는 외손자들을 친손자 이상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학의 조예가 아주 깊은 분은 아니었지만 한의학, 역학, 풍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식견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제가 초동서사로 가기 전 외가에 들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제 몸뚱이를 그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네가 새로운 선생님께 공부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거든 선생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믿고 철저히 따라야 한다. 말씀은 간단했지만 뜻은 깊었습니다. 임금에게 신하가 그랬을 것이고 스승에게 제자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맺는 모든 관계는 자기 자신을 그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일단 무릎을 꿇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이 관계에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외가를 떠나 공부하러 가는 외손자들에게 해주신 할아버지의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처음 겸산 선생님께 글을 배우러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초동서세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술 한 병과 약간의 안주를 준비해서 초동서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먼저 공부하고 있던 형을 가리키며 제가 아무개의 아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겸산 선생님께 첫 절을 올렸습니다. 겸산 선생님은 요즘 세상에 삼형제가 이렇게 한학을 하는 것이 대견하다며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초동서사에 처음 갔지만 이미 형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던 대부분의 선배나 학우들 또한 이미 이전부터 면식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기꺼이 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초동서사에 들어가 공부하는 것은 모두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사흘쯤 뒤, 이른 아침 저는 겸산 선생님께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위해 책을 들고 선생님 방으로 건너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배울 글을 읽으려는 순간 선생님은 지금 뭐 하는 것인고? 라고 하셨습니다. 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네가 언제 내게 글 배우겠다고 한 적이 있으며 내가 언제 너를 가르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가르침을 청하고 스승의 승낙을 받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를 빠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제가 그 해부터 초동서사에 들어가 공부한다는 것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겸산 선생님께서 저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 없었고 따라서 제가 초동서사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될 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제가 초동서사에 입문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럽고 당연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절차를 빠뜨리는 착시 현상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겸산 선생님을 찾아뵙기 전에 형이 먼저 말씀을 드려놓았으리라 믿었고 형은 제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리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 자체를 형이나 제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르침을 청한 적도 없는 제가 글을 배우겠다며 선생님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고 제자로 받아주지도 않은 선생님 앞에 제자인 척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송구하고 민망했는지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말을 그때 확실하게 실감했습니다. 선생님은 책 들고 당장 나가! 라시며 노여워하셨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정말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언성이 높아지자 선배 형님들이 방문을 열고 경위를 설명드리면서 선생님께 선처를 청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선생님은 마침내 제게 글 배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저는 그렇게 겸산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는 분명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는 관계 주체의 의지에 따라 상호 선택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선택은 고사하고 담임 교사와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어 교실에서 첫 만남을 가질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담임을 맡아야 할 아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선생님이 1년 동안 가르치고 보살펴 주실 분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손이 교사 명단에 있는 누군가를 한 명 선택하고 또 학생 명단 중에서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묶어서 몇 학년 몇 반의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로 지정할 뿐입니다.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사주관계는 이렇게 맺어집니다. 만일 어떤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미혼 남성과 여성의 명단을 넣고 그 중에서 순서대로 골라 짝을 지어준다면 어떨까요? 다들 끔찍한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상호 선택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눈에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교육할 아이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떠맡게 되고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군가에게 맡겨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대하는 일이 벌어진다 한들 어찌 그들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온전한 부부로서의 삶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그들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이 좋은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을 키워가고 책임을 다해간다면 그것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으려 애쓰는 교사와 그 가르침에 성실히 따르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공부하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논어 첫 번째 편, 첫 번째 글의 마지막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이 알아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의 문제는 사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아닐 뿐더러 그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는 본질적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남이 알아주는지 아닌지에 따라 행위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논어의 첫 번째 편, 첫 번째 글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삼시세끼를 먹는데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났다고 해보죠. 친구는 제가 조금 전 무슨 메뉴를 어떻게 먹었는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이때 저는 그 친구의 무관심에 서운하거나 노여울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결코 서운하거나 노엽지 않을 것입니다. 밥을 먹는 목적은 내 배를 불리는 데 있고 밥을 먹음으로써 내 배가 부르면 그 행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행위에 대한 남의 관심이나 평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나를 위한 행위이고 그 결과 역시 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관심이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은 분명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기 이전보다 배우고 난 뒤 자신이 더 나아졌다면 그 배움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을 배웠고 얼마만큼 배웠는지 남들로부터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나의 배움이 남에게 좋은 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배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결과로 인해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기 위해 나의 배움이 계획되고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배움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논어의 또 다른 곳에서 공자는 이 문제를 위기지학, 즉 나를 위하는 배움과 위인지학, 즉 남을 위하는 배움으로 설명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배우는 이들은 나를 위하였는데 오늘날에 배우는 이들은 남을 위하는구나. 동양고전에는 이 글에서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 옛날에는 어땠는데 오늘날은 어떻다는 방식으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을 볼 때는 옛날과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문맥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옛날과 오늘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관계를 병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을 옛날과 오늘날이라는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즉, 어느 시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늘 문제라고 여깁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사는 시대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설명되는 모습은 늘 문제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동양고전에서는 옛날의 투영에서 보여줍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동양고전에서 말하는 옛날은 실제 옛날이라기보다 이상적 옛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옛날에는 정말로 그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이 드러내는 문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안을 옛날에 담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안을 매우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옛날은 문제투성이인 오늘날이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고 따라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신의 모습이라는 당위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배우는 이들은 나를 위하였는데 오늘날에 배우는 이들은 남을 위하는구나 라는 공자의 이야기 역시 남을 위하는 배움을 하는 오늘날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안인 나를 위하는 배움을 옛날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나를 위한 배움과 남을 위한 배움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배움, 즉 위기지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움이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알을 얻고 그 알므로 인해 나의 관점과 사유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에 바라봤던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삶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보다 넓고 깊고 높고 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숲속의 어린 새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새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관점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늘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점이 바뀌면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다른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넓고 깊고 높고 큰 눈으로 바라보려 해야 하고 넓고 깊고 높고 큰 가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배움을 통해 얻게 된 알미, 나를 그렇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과 사유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나의 인격이 성숙해짐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농부가 공들여 기린 농산물에도, 어부가 애써 잡은 생선에도, 장인이 정성껏 만든 물건에도 모두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정성을 생각하면 아무 것이라도 감사히 먹고 써야 하겠지만 물품을 구입할 때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을 고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존귀하고 고귀합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귈 때나 스승을 모실 때나 배우자를 찾을 때는 아무래도 더 좋은 사람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품격,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이란 무엇으로 결정되고 판단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 자체가 어떠냐와 관계가 있겠지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부나 명예와 지위 따위는 인격을 판단하는 본질적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며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만일 그 사람이 무사람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폭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한다면 그는 분명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일방적인 관점을 갖고 비좁은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무래도 그는 좋은 품격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겁니다. 배움을 통해 알물 얻고 그 알무로 인해 나의 관점과 사유가 성장하고 그 결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뇌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때 이 흐름의 전기 양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나고부터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기까지 이 흐름은 온전히 내 안에서만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지학, 즉 나를 위한 배움입니다. 그렇다면 위인지학, 즉 남을 위한 배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남을 위한 배움도 배움인 이상 알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알을 취득하는 이유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알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남을 위한 배움은 취득한 알을 상품 가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이란 누군가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먹거나 쓰기 위해 재배하거나 제작했다면 같은 물건이라 해도 상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물품이 상품인지 아닌지는 그 물품을 생산한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배하거나 제작할 품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구매자의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물품을 구매할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려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남을 위한 배움은 철저하게 상품 가치의 향상을 위해 지식을 활용합니다. 우선 배움을 통해 지식을 취득한 목적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팔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지식은 분명 상품입니다. 더구나 어떤 분야의 지식을 자신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매할 사람의 기호에 부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면, 나아가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조차 오직 지식을 높은 값에 팔기 위한 화려한 포장의 일환이었다면 그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상품 가치의 향상을 위해 지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이왕이면 높은 값에 팔겠다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배움의 목적과 수행, 그리고 기대 결과가 배움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이 상품으로 취급되면 당장 그 지식을 높은 값을 치르고 사줄 사람만 있으면 팔려고 들 뿐, 그 지식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법률가가 뛰어난 법률 지식을 취직하였는데 그의 지식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나 재력가가 구매해서 법망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권력자나 재력가는 법률가의 지식을 매우 높은 값에 사려고 들 것입니다. 이때 법률가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상품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고객, 그것도 높은 값을 지불할 고객을 위해 판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학의 본질적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식을 아무런 고민 없이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시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더해 라는 말보다 배운 사람들은 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을 위한 배움은 어떤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지식을 취득하였으나 그것을 오로지 자신에게 값을 지불할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고 오직 더 비싼 값을 지불해 줄 사람을 위해서만 씁니다. 공부의 본질이 입각해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 이유는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물질적 조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영역의 지식은 세상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본질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상품이 되는 순간 공정하지 않더라도 정의롭지 않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물질적 대가와 교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본질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배움은 반드시 남의 평가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뛰어난 지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그 배움은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 배움은 철저하게 남에게 팔려는 목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고 취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그 지식을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비싼 값을 받아서 자기 삶의 물질적 조건을 신장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 꿈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배움의 결과가 이렇게 귀결되고 만다면 그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불만과 노여움뿐일 것입니다.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포함해 세상 모두를 원망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지식이라는 상품을 떨이 방식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곡학아세입니다. 즉, 배움을 왜곡하고 세상에 아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눈길을 끌어보겠다고 학문의 본질 정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했던 배움은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신도 파괴하고 세상도 병들게 합니다. 논어의 첫 번째 편, 첫 번째 글의 마지막 구절.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깊은 산, 울창한 숲속에 핀 난초 한 송이가 종일토록 향기로우면서도 정작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 그 자신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군자의 나를 위함의 의미와 정확하게 부합하니 마땅히 깊이 체득하라. 깊은 산 울창한 숲속이란 아무도 가본 적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 난초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난초가 피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 울창한 숲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난초가 태어나 자라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땅속에는 풍부한 양분이 있고 하늘은 따사로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과 몸을 적시기에 충분한 이슬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핀 난초는 세상 그 어느 난초보다 향기로운 향기를 한가득 안에 품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향기롭다 라는 말은 그 향기가 지극히 향기로울 뿐 아니라 오래도록 마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퇴계는 난초가 처한 상황을 이와 같이 설정한 다음 정작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 그 자신도 모른다 라는 말로 난초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난초가 자신의 향기를 체크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향기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인지 모릅니다. 만일 남에게 자신의 향기를 어필할 생각이 없다면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향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향기에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난초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건강한 자신의 삶뿐입니다.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쏘이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향기는 단지 자신이 건강했을 때 드러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퇴기는 이러한 난초의 태도야말로 군자의 나를 위함의 의미와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깊이 체득하라고 당부합니다. 즉, 퇴계가 난초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나를 위함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자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움을 수치화된 지표로 체크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관점이 변화하고 사유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배움의 본질임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퇴계의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배움의 의미와 노너의 첫 번째 편, 첫 번째 글의 마지막 구절이 이야기하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느냐의 의미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를 위한 배움은 나의 관점과 사유가 성장하고 그로 인해 나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움이 시작되고 끝나는 흐름이 결코 나를 벗어나지 않기에 그 배움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배움은 나의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내 삶의 물질적 조건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움이 오로지 나의 지식을 구매할 사람을 향해 있기에 그 배움은 한사코 남의 인지와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속뜻을 모를 경우 나를 위한 배움은 언뜻 이기적인 배움인 것처럼 느껴지고 남을 위한 배움은 이타적인 배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배움은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점에서 곧 세상 모두를 위한 배움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비해 남을 위한 배움은 물질적 대가가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타협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점에서 누구도 위하지 못하는 배움에 머물고 맙니다. 우리 속담에 배워서 남주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진정한 속내는 본래 나를 위한 배움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운 사람들은 달라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배움이 극성을 부리면 배움의 본질은 왜곡되고 배워서 남주냐 또 이기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결과 배운 사람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배워서 남주자 라는 말로 이 왜곡된 배움의 현상을 꼬집고 배움의 본질을 직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배움이 나를 철저하게 변화시켰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배움의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배움은 남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배움에 관한 옛사람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배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 성장하고 그로 인해 좋은 세상을 위한 파장이 나로부터 비롯되게 하라.